교과서 194쪽의 내용입니다. 교과서 194쪽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잠시 기다려 주세요. 1번 이 작품을 감상하고 다음 활동을 해보자. 1. 이 작품을 시상 전개에 따라 세 부분으로 나눌 때 구성상의 특징과 주요 내용을 정리해보자 라고 했네요. 자, 이 작품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어요.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품의 1행부터 3행까지 1에서부터 3구까지의 내용은 화자의 질문이었습니다. 화자가 달에게 하는 질문이었고요. 주요 내용은 화자가 달에게 흰 구름을 쫓아 떠가고 있는 것 아니니? 라고 물어보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4행에서 8행에 해당하는 4에서 8, 9의 내용은요. 이 질문에 대한 달의 대답이었죠. 달의 대답은 달이 화자에게 기파랑을 흠모하여 따르고 있다 라고 대답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9에서 10행에 해당하는 내용이었고요. 화자의 독백 부분이었습니다. 화자가 기파랑의 높은 절개와 고귀한 성품을 예찬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시적 대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나 정서가 어떠한지 파악해보자 라고 했는데요. 시적 대상이란 시에서 화자가 바라보고 있는, 노래하고 있는 상대방, 대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에서 시적 대상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기파랑이 되겠죠. 이 작품의 시적 대상은 화랑의 우두머리였던 기파랑으로 화자는 기파랑의 고매한 인품을 찬양하고 기파랑을 따르고자 하는 예찬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찬 기파랑가였던 것이죠. 자, 다음 2번의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2번 소재의 의미를 파악하고 기파랑과 관련지어 이 작품에 반영된 세계관을 이해해보자 라고 했네요. 자, 이 작품에 쓰인 소재의 속성과 상징적인 의미를 파악해보자 라고 했는데요. 자, 이 작품에서는 기파랑을 드러내고 있는 중요한 소재 세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나리, 두 번째 제벽, 세 번째 잣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각각의 시어들의 상징적인 의미와 속성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나리입니다. 나리는 냇물이었죠. 냇물이었는데요. 이 냇물의 속성은 맑고 깨끗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맑고 깨끗한 속성의 상징적인 의미는 깨끗하고 청렴한 태도나 성격으로 바로 기파랑의 성격과 태도를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벽은요, 조약돌이었죠. 조약돌의 의미로 조약돌의 특성은 둥글고 단단하다라는 특성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둥글고 단단한 속성을 가진 조약돌을 통해서 원만하면서도 강직한 성품의 기파랑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잣가지인데요. 잣가지는 높이 솟아있으며 항상 푸른을 유지하고 있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잣가지를 통해서 기파랑의 고결한 인품과 역경에 굴하지 않는 절개를 표현하고자 했지요. 자, 다음 내용입니다. 다음을 참고하여 당시의 시대적 분위기를 떠올려보고 충담사가 이 작품을 지은 까닭을 자유롭게 추측해보자 라고 했네요. 자, 충담사가 살았던 경덕왕 때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지 100여 년의 시간이 흐른 후였다. 태평과 안일의 시대가 열리면서 불교나 유교, 중국의 학문을 중시하는 문관들이 높은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신라의 국풍으로 인정받던 하랑 정신과 통일전쟁을 이끌었던 무관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점차 힘을 잃어갔다. 충담사가 이 작품에서 기파랑을 전면에 내세운 것은 하랑의 무리에 대한 애착과 미련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다.
자, 이러한 어떤 시대적인 분위기를 생각을 하면서 충담사가 왜 이 작품을 지었을까 추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담사는 고매한 인격을 지녀 숭앙받던 기파랑을 예찬함으로써 화랑 정신이 점차 쇠퇴해가는 사회에서 화랑 집단의 결속을 다짐하고 화랑 정신을 계승하고자 하였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화랑을 비롯한 무관들이 정치적으로 배제되는 상황에서 화랑의 우수함을 강조하고 과거의 영광을 되찾고자 하였다라는 의도로 지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화랑의 전통과 위공을 나날이 망각하는 백성들에게 화랑 정신을 되새기고자 하였다라는 어떤 내용으로 이 시를 지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3번 내용입니다. 3번 살펴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3번 다음 활동을 통해 향찰 표기의 특징과 향가의 국문학적 의의를 알아보자. 1. 다음은 이 작품에서 사용된 향찰 표기의 일부를 현대어로 해독한 것이다. 이를 통해 한문과 다른 향찰 표기의 특징을 파악해보자 라고 했네요. 자, 여기에 지금 흰백이라는 한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야라는 한자가 있습니다. 자, 이때 이 백의 뜻은 희다라는 의미고요. 소리는 백입니다. 백이라고 읽고요. 현대어로는 흰이라고 해독했죠. 그 다음에 아는 각각 언덕이라는 아와 그 다음에 어조사 야, 즉 아야인데요. 이 아야를 그 의미랑 상관없이 현대어에서는 아라고 해석해 두었네요. 자, 특징 살펴보겠습니다. 한자를 이용하여 당시 우리말을 표기하면서 어떤 한자는 뜻 부분을 활용하고 어떤 한자는 소리 부분을 활용하였다. 바로 향찰 표기의 어떤 특징입니다. 이때 흰과 같은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글자는 한자의 뜻을 아와 같이 실질적인 의미가 적은 글자는 한자의 소리를 차용하였다. 한자의 소리를 빌렸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를 바탕으로 향찰은 한문과 달리 실질적인 의미를 가진 부분은 한자의 뜻을, 문법적 요소나 실질적 의미가 적은 부분은 한자의 음을 빌려 표기하였다는 특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우리가 한자를 읽을 때는요, 보통 음만을 읽잖아요. 음만을 읽는데 그 옛날 향찰에서는 한자의 뜻을 소리로 읽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단어는 한자의 뜻으로 읽어주었고 실질적인 의미가 없을 때 뭐 느낌이라든지 문법적인 의미만 있을 때는 한자의 음을 빌려서 우리말 형태에 가깝도록 표현하고자 하였는데요. 이것이 바로 향찰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다음 두 작품의 창작 시기, 표현 수단, 전승 방법 등을 조사해보고 갈래면에서 찬 기파랑가가 두 작품과 어떻게 다른지 말해보자 라고 했네요. 자, 먼저 찬 기파랑가는 신라시대 향가 작품이라고 했지요. 다른 두 고전시가 작품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번이네요. 거부가 머리를 내어라. 내어놓지 않으면 구워 먹으리. 굉장히 짧은 시입니다. 짧은 시로 작자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지 않고요. 이 작품의 제목은 구지가입니다. 구지가라는 고대가요에 해당하는 작품이고요. 자, 나번입니다. 신기한 책략은 하늘의 이치에 통달했고 오묘한 계략은 땅의 이치를 꿰뚫었네. 싸움에 이기어 공이 이미 높으니 만족함을 알고 그만두기를 바라노라. 자, 을지문덕 장군이 쓴 시이고요. 바로 한자로 쓰여져 있는 시입니다. 을지문덕 장군의 여수장 우중문 시입니다. 수장 우중문에게 주는 시라는 뜻인데요. 자, 각각 작품의 어떤 의미 살펴보겠습니다. 가는 삼국유사에 실려있는 가락국의 건국신화에 삽입된 사구체 고대 가요로, 즉 여기서 가는 구지가에 해당하는 것이죠. 한역시가에 해당한다. 백성들이 임금을 맞이하기 위해 부르면서 구전되던 노래가 나중에 한자로 번역되어 기록된 것이다.
나는 고구려 장수 을지문덕이 지은 한 시로 삼국사기에 실려 전한다. 수나라가 고구려를 침공했을 때 살수까지 쳐들어온 적장 우중문을 희롱하기 위한 의도로 지었다고 전해진다. 가는 고대가요로서 우리말로 구전되다가 한역되어 전승되었고 나는 한시로서 한문으로 창작되어 전승된 데 비해 향가 찬 기파란가는 우리말을 한자의 음과 뜻을 빌린 향찰로 표기하여 전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자, 각각의 고대 시가들을 살펴보았는데요. 각각의 특징, 차이점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앞에서 공부했던 시조 3편에 대한 학습 활동을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200페이지를 펴주세요. 교과서 200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교과서 200페이지에 있는 1번 이해하기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기 1번 시조 3편에 나타난 화자의 상황과 정서를 정리해보는 문제입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자, 잠시 기다려주세요. 1번 시조 3편에 나타난 화자의 상황과 정서를 정리해보자. 자, 우리가 3편의 작품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어저 내일이야 라는 작품을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윤선도의 만흥이라는 작품을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일신이 사자하였더니 라는 사설시조 작품 살펴보았습니다. 각각에 나타난 화자의 상황, 정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황진이의 작품 어저 내일이야 라는 작품의 화자의 상황입니다. 떠나려는 임을 붙잡지 않고 그냥 보내버린 상황입니다. 임은 떠났고요. 그 임을 붙잡지 못하고 보내버린 화자의 상황에서 화자가 느끼는 정서는 그리움과 안타까움, 그리고 후회, 회한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작품 윤선도의 만흥입니다. 화자의 상황은 자연 속에 묻혀 지내며 흥취를 즐기는 상황이었고요. 이때 느끼는 정서는 만족감과 행복, 자연과의 일체감, 그리고 임금에 대한 감사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일신이 사자하였더니 라는 작품입니다. 화자의 상황은 물것들, 무는 것들 때문에 삶이 고통스럽다라는 상황이었고요. 거기에서 느끼는 정서는 괴로움과 고달픔이었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깊이 알기 2번 한번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에 1번 가를 감상하고 다음 활동을 해보자. 자세하게 살펴봅시다. 잠시 기다려주세요. 네. 자, 가를 감상하고 다음 활동을 해보자. 1번, 이 시조를 다음에 두 가지 경우로 읽어보고 그 의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말해보자 라고 했는데요. 자, 첫 번째 한번 봅시다. 이시라 하더면 가랴마는 제구태야 보내고, 자, 이렇게 제구태야 다음 의미상 끊어읽기를 해볼 때와 그 다음 이시라 하더면 가랴마는 제구태야 보내고, 자, 이런 식으로 가랴마는에서 의미 구분을 하고 제구태야 보내고 이런 식으로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그리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이시라 하더면 가랴마는 제구태야. 자, 이때까지 여기까지 의미를 분리를 해보면 제구태야 가랴마는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시라 하더면 가랴마는 제구태야. 제구태야 같다. 자기가 구태여 같다라는 걸로 볼 수 있고요. 간 사람은 누굽니까? 간 사람은 바로 임이죠, 임. 즉 제구태야 때 이때 제는 임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때 제의 의미는 임이고요. 임이 구태야 같다 이런 의미로 보고 임이 구태여 같다라고 했을 때 말의 순서가 바뀌어 있죠. 바뀌어 있기 때문에 도치법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즉 제구태야까지 의미 단위를 끊었을 때는 제구태야 가랴마는 이미 구태여 가려고 했다라고 의미를 해석할 수 있고요. 다시 밑에로 보면 이시라 하더면 가랴마는 제구태야 보내고
자기가 구태여 보내고, 보낸 사람은 누굽니까? 보낸 사람은 화자죠. 화자니까 화자 자기가 구태여 보내고, 이렇게 의미를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구태여 보내고 뭐 후회하는 심정,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때 쟤는 화자 자신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로 해석 가능합니다. 두 가지로 해석 가능하고, 어떻게 해석할지는 읽는 사람의 어떤 상황과 처지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겠죠. 자, 다시 한번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시라 하더면 가랴마는 제구태여와 같이 읽으면 가랴마는과 제구태야를 도치법으로 볼 수 있다. 즉 제구태와 가랴마는의 순서인데 순서를 바뀌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때 제는 떠나는 임을 의미하므로 내가 있으라고 붙잡았다면 이미 구태여 갔으랴마는 보내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중장을 이시랴 하다면 가랴마는 으로 이해하고, 제구태야 보내고로 읽으면 제구태야를 중장과 종장의 행간 걸침으로 볼 수 있다. 즉 제구태여 보낸 거죠. 그래서 이때는 제는 화자 자신이 되므로 있으라고 붙잡았다면 이미 갔으랴마는 내가 구태여 임을 보내고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2-2번입니다. 자, 빨리 나오세요. 잠시 기다려주세요. 자, 2-2번 다음은 고려가요인 동동의 일부이다. 내용과 형식 면에서 이 작품과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찾아보자. 즉 고려가요 동동과 지금 이 작품 그러니까 황진이의 시조죠. 황진이의 시조 어저 내일이야의 그 작품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동 작품 한번 보겠습니다. 6월 보롬에 아으 별해 발인 빛 나오라. 돌아보실 님을 적금 존니노이다. 아으 동동다리. 자, 이 동동도 지금 그 매월에 따른 내용, 월령체로 여러 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 중에 6월 내용이네요. 6월 보름에, 6월 보름, 즉 음력 6월 15일에 아으 별에 발인 빛 나오라. 벼랑에 버려진 빛 같구나. 자, 벼랑으로 버려진 빛 같다 그랬는데 누굴까요? 바로 자신입니다. 화자 자신이 나는 꼭 벼랑에 버려진 빛 같아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돌아보실 님을 적금 존니노이다. 누가 버렸을까요? 님이 버렸다는 거죠. 자, 그렇지만 돌아보실 임을 조금이나마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으 동동다리. 자, 이 아으 동동다리는 매연 반복되는 후렴구입니다. 자, 그 다음 7월 보름에 아으 백종 배하야 두고 7월 15일에 백종이라는 백중이라는 우리 전통 민속절이고요. 배하여 두고 이거 차려두고 뭐 제사 지낼 상을 차려두고 님을 한대 여가죠. 그러니까 님과 함께 살아가는 원을 비잡노이다. 그 소원을 빌겠습니다. 아으 동동다리. 역시 임과 헤어져 있어서 임과 함께 있기를 빌고 있다라는 내용이겠죠. 자, 다음 8월 보로만 아으 갑의 날이 말한 8월 보름이면 추석입니다. 추석. 네, 아으 가베가 추석, 한가위의 다른 말이고요. 8월 보름에는 아으 갑의 날이 말은 한가위이지만 추석이지만 님을 매셔녀곤 오늘날 갑에셨다. 님을 매셔야지만 님을 모시고 함께 지내야지만 오늘이 진정한 추석 가베이다. 아으 동동다리. 즉 임이 없는 오늘은 가베가 아니다. 추석이 아니다. 임이 있어야만 추석이다. 뭐 이런 의미의 임을 그리워하는 그런 내용의 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작품과 어저 내일이야라는 시조 작품, 황진이의 시조 작품의 공통점과 차이점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내용 면에서는 두 작품이 모두 임과 이별한 상황에서 화자가 임을 그리워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에서는 즉 어저네이리아에서는 임을 붙잡지 못한 안타까움과 회한의 정서가 중점적으로 드러난 데 비해서 동동에서는 임과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화자의 소망이 강조된다라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형식적인 면 살펴보겠습니다. 두 작품 모두 음수율과 음보율이 나타난다는 공통점이 있고요. 그러나 가가 3장, 초장, 중장, 종장의 단연체 형식인데 비해서 동동은 총 13년의 매월 내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년의 월령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음과 후렴구가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래서 두 작품의 차이점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잠시 동동이라는 작품이 어떤 작품인지 한번 살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동이라는 작품이고요. 이 작품의 작가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작자, 미상, 누가 지었는지 알 수 없는 노래이고요. 자, 이 동동은 바로 고려시대 때 불려졌던 고려가요입니다. 고려가요이고요. 그 다음에 주제는 임에 대한 송축과 그리움, 임이 잘 지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과 임에 대한 그리움이 나타나 있는 바로 그런 시입니다. 전체 13년으로 되어 있고요. 첫 번째 연은 전체적인 이 시에 대한 그 개요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은 1월부터 12월까지의 매월의 어떤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13년의 월령체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시입니다. 그 다음 2번 각 달의 풍속을 소개하면서 개인의 정서를 드러내는 시이고요. 세 번째 후렴구를 사용해서 음악적 흥취를 고조하고 있습니다. 후렴구, 아우 동동다리 이런 어떤 후렴구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그러한 특징을 가진 시입니다. 자, 다음은 201쪽 3번입니다. 자, 3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자, 3번. 나를 감상하고 다음 활동을 해보자. 자, 여기서 나는 바로 만흥이었죠. 시조 만흥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1. 자연을 대하는 화자의 태도를 중심으로 화자가 추구하는 삶은 무엇인지 이야기해보자 그랬네요. 자, 자연을 대하는 화자의 태도, 무라일체, 자연친화, 강호한정 이런 얘기 했었죠. 한번 보겠습니다. 화자는 자연 속에서 풍류를 즐기며 자연과의 일체감과 자연 친화적인 태도를 드러낸다. 이를 통해 화자가 자연에 묻혀 유유자적하는 삶을 추구함을 알 수 있다. 그러면서도 이러한 삶이 임금의 덕분이라며 유교적 충사상을 강조함으로써 선비로서의 입장도 견지하고 있다. 자, 자연 속에서 풍류를 즐기며 유유자적하게 살면서도 그 모든 것들이 다 임금님 덕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화자였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2번 보기를 참고하여 제6수에서 화자가 님군 은혜를 강조한 이유를 작가의 삶과 당대의 사회문화적 맥락과 관련지어 말해보자. 자, 보기 내용 볼게요. 만흥은 작가가 병자호란 때 임금을 모시지 않았다는 죄목으로 유배되었다가 풀려난 뒤 고향인 전라도 해남에서 생활할 때 지은 것이다. 작가는 혼탁한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정적들로부터 탄핵과 모함을 받아 수십 년간이나 유배와 낙향을 반복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작가는 자연 속에 은일하는 삶에 대한 만족감과 영군의 정을 드러낸 작품을 다수 창작하였다. 자, 이렇게 모함을 받아서 유배 생활도 오래 했던 작가였는데요. 자, 임금의 은혜를 강조한 이유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 조선 초기 강호가도의 전통을 이어받아 강호에서의 자연 친화적인 삶을 추구하면서도 임금의 은혜를 강조함으로써 유교적 충의 이념을 내포하고 있다. 자, 강호가 바로 자연이죠. 자연 속에서 사는 삶의 어떤 만족감, 이런 것을 나타내면서 유교적 임금에 대한 충성을 이야기하는 시였어요. 이는 당시 사회가 유교 사상의 지배를 받았으며 작가가 비록 자연 속에 은일하는 삶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유학을 공부하는 선비로서 그러한 관념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기 때문이다. 자, 모든 것은 임금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하는 화자의 어떤 태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4번 살펴보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자, 4번 다를 감상하고 다음 활동을 해보자. 여기서 다는 일신이 사자하였더니였죠. 일신이 사자하였더니라는 사설시조였습니다. 자, 이 작품과 가와나, 즉 어저네이리아와 만흥을 비교할 때 이 작품이 지닌 형태적 특징을 말해보자 라고 했네요. 형태적 특징, 바로 형식적인 특징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가는 단시조, 나는 단시조가 연속되는 연시조로서 한 연이 3장 6구 45자 내외, 사음보 3, 4조라는 정형적 특징이 비교적 잘 지켜지는 시조였다. 그러니까 평시조인 거죠. 일반적으로 세 줄로 되어 있고 세 줄이 각각 사음보로 이루어진 시조였습니다. 자, 반면에 다는 시조로서 초장, 중장, 종장이라는 3장 형식과 사음보의 음보율은 유지되지만 중장의 길이가 고정되지 않고 자유롭게 늘어났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긴 시였죠. 자, 이렇게 형태적인 특징이 달랐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2번, 4-2번이죠. 역시 일신이 사자하였더니에 관한 문제입니다. 2번, 중장의 표현상의 특징과 그 효과를 설명해보자 그랬는데요. 자, 중장에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그 물것들을 쫙 나열하는 내용이 있었지요. 다시 답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을 괴롭히는 수많은 벌레, 즉 물것들을 비유와 열거를 활용하여 뭐뭐 같은 뭐 이런 식으로 비유와 열거를 활용하여 익살스럽게 표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백성들의 삶의 고달픔을 강조하고 당대의 부정적인 현실을 비판하면서도 해악성을 드러내고 있다. 자, 다음입니다. 다를 감상하고 다음 활동을 해보자. 3번 조선 후기의 사회상과 관련지어 물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자, 물것은 나를 괴롭히는 것이죠. 나를 물어서 괴롭히는 것들. 그러면 이 물것이 상징하는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조선 후기에는 양란, 즉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죠. 이 양란 이후에 봉건적인 질서가 흔들리고 지배층의 부패가 심화되는 등 극심한 사회 변동을 겪었던 때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백성들은 가렴주구하는 관료들 때문에 그 백성들을 에게 빼앗아 가는 거죠. 관료들 때문에 고통을 받았는데 이 작품에서 사람을 물어 괴롭히는 물것은 바로 백성을 착취하고 수탈하는 탐관오리를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때 물것은 백성들을 괴롭히고 백성들의 것을 착취하고 수탈하는 탐관오리를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